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시대 문화, 예술과 인쇄술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 부분은 나전칠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나전칠기는 고려시대에 굉장히 발전을 했던 예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나전칠기는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지긴 했지만 고려시대에 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전칠기는 그 의미가 개념을 먼저 보시면 광채가 나는 조개 껍질 조각,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조개 껍질 조각을 여러 모양으로 박아서 넣거나 혹은 붙인 공예품을 나전칠기라고 합니다. 이 나전칠기를 단어를 끊어서 보면요. 나전이라는 건 자개, 껍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개 껍질을 자개라고 하는데 이 자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아 넣거나 붙여서 장식하는 기법을 자개라고 해요. 근데 이 기법을 사용한 무슨 가구냐? 칠기. 칠기는 뭐냐면 그릇 같은 가구인데요. 오칠을 한 걸 칠기라고 해요. 여기서 오칠이라는 건 온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 같은 것을 가구에다가 칠한 걸 말하는데요. 우리 이제 가구에 그냥 나무로만 되어 있으면 꺼끌꺼끌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약간 코팅을 하는 것처럼 온나무에서 나오는 그 추출물로 가구를 맨질맨질하게 만드는 것을 오칠이라고 하는데 그 오칠한 가구를 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전칠기는 일단 조개 껍질이 박혀 있고 그리고 오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딱반딱 광채가 나는 그 가구를 우리 나전칠기라고 하겠죠. 용도는요, 주로 이제 장식용 그릇이나 장롱, 그 다음에 조그만 것들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상자 등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만드는 법이 굉장히 까다로웠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조개 껍질 자체도 일단 여러 가지를 골라서 모양을 만들어야 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상자에다가 붙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드는 법이 까다로워서 귀족들이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나전칠기는 중국에서도 당연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려 나전칠기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뭐냐면 그 송나라, 중국 송나라 사신 중에 서경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와서 고려의 어떤 모습이나 생활 모습을 기록한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전의 솜씨는 세밀해서 귀하다고 할 만하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그 사람들이 조개 껍질을 박아서 넣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원나라 시기에는 고려의 나전치기 만드는 기술을 배워갔을 정도로 고려의 그 나전치기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우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전칠기를 만드는 방법은요. 요 순서예요. 나무로 일단 물건 모양을 만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개 껍질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다듬고 물에 불린 뒤에 인두로 달여서 판판하게 펴요. 왜냐면 조개 껍질이 곡선이 되어 있잖아요. 인두는 지금의 다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개 껍질을 붙이면 끝이 납니다. 나전치기의 사례는요. 사실 고려의 나전치기 작품이 현재 남아있는 게 16개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국내에는 1개밖에 없습니다. 놀랍죠? 아무래도 요것들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기도 했고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되기도 했고 이렇게 문화재를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왼쪽과 같은 거는요. 정말 많은 조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새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하나 수공예로 한 거예요. 이 작품은 일본 박물관에 있던 건데 이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처음으로 70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학자들도 가서, 이건 정말 최고의 나전치기다 라고 평가를 할 만큼 굉장히 많이 놀랐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거 상자 같은 거고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게 다 조개 껍질을 색깔을 내서 붙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나전칠기는 주로 어떤 것을 보관하는 그릇이나 상자로 사용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인쇄술은 목판 인쇄술이라는 게 있고 금속 활자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인쇄술에 대해서 특징과 장점을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볼 건데요. 목판 인쇄술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 인쇄니까 어떤 책의 내용을 이제 새겨서 책을 이제 출판을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인쇄를 프린터로 굉장히 쉽게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인쇄술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그냥 손으로 쓰는 거죠. 종이에다가 붓으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다 일일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똑같은 책을 만들려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조금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인쇄술인데요. 목판 인쇄술은요. 그 말 그대로 책의 내용을 목판, 나무판에 새깁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조각칼 해보셨죠? 그 조각칼로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책의 내용을 그대로 새겨요. 새긴 다음에 먹을 거기다가 나무판에 칠하고 그것을 종이에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판에다가 책의 내용이 한 300쪽이다. 그럼 그 300쪽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각칼로 새기는 거예요. 목판 인쇄술은요, 사실은 고려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라 신라시대에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목판으로 찍어낸 가장 오래된 책은 통일신라 시대의 무구 정광 대다란이 경이라는 작품이에요. 요거는 그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에 이 목판 인쇄술이 더욱 발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에 이제 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불경의 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불경이라는 건 불교 경전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쓴 거. 그래서 불경을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목판으로 한번 이렇게 불경을 새겨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 새겨놓은 걸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판 인쇄술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목판 인쇄술의 장단점을 보시면 장점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책을 계속 찍어낼 수 있죠. 그쵸? 한번 목판에 그 내용을 만들어 놓게 되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여러 책을 인쇄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목판은 그 책밖에 인쇄를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책을 인쇄한다. 우리 교과서 역사책을 인쇄한다. 그러면 교과서 역사책을 목판에 새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학책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수학책 인쇄하려면 다른 목판에다가 다시 수학책을 인쇄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책을 인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찍을 때마다 목판을 그 많은 내용을 새겨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목판이 중간에 이렇게 사람이 새기다가 한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럼 수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글자만 틀려도 다시 제작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한 글자 틀리면 그걸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각칼로 계속 새겼는데. 그래서 요 점이 조금 단점이었습니다. 요런 단점이 있었던 목판 인쇄술이 발전을 하다가 고려 중기에 이제 고려 사람들이 새롭게 발명해낸 인쇄술이 바로 금속 활자였어요. 금속 활자 보기 전에 목판 인쇄술은 이런 목판에다가 새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새겼죠. 근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 글자만 틀려도 다시 제작을 해야 되죠. 여기 중간에 요거 한 글자만 틀려도 다시 제작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금속 활자입니다. 자, 금속활자 내용을 보면요. 일단 금속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목판 인쇄술과 다른 점은 목판 인쇄술은 나무판에다가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금속활자, 금에다가 활자,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금 하나하나에다가 글자를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책의 내용에 맞게 글자들을 끼워 맞춰서 인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판 인쇄술은 그 책의 내용을 목판에다가 역사책이라고 하면 쭉쭉쭉쭉 이렇게 적는 게 목판 인쇄술이었죠. 근데 금속활자는 뭐냐면요. 기역, 니은, 우리나라 한글로 치면 디귿, 리을, 아, 어, 이, 우 이걸 다 따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금속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따로따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책의 내용을 이 글자를 그냥 책의 내용에 따라서 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억이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맞춰서 인쇄하는 방식이 바로 금속 활자였어요. 왜 이 금속 활자가 만들어졌냐면 아까 말했듯이 일단 목판은 여러 책을 인쇄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한 책만 인쇄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 놓으면 만능이잖아요. 이제 어떤 책의 내용이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속 활자를 만들었고, 또 목판은 크기가 되게 커요. 크기가 되게 크고 목판으로 그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어렵고 쉽게 썩어요. 그리고 탈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판은요, 이게 나무로 만들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평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뒤틀린대요. 그러니까 보관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금속 활자의 장점은 이거죠. 금속 활자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책이든지 인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금속 활자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했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글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일이 활자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글이 위대하기 때문에 글자가 별로 없죠. 근데 한자는요, 만자가 넘어요, 여러분. 한자는. 그 많은 한자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활자로 만드는 게 좀 어려웠죠. 그리고 정교한 작업이기도 했고, 사진을 보시면 이게 활자예요. 여기 한자 보이시죠? 요렇게 한자를 금속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인쇄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판을 만들어요. 이 판에다가 활자를 이렇게 하나씩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끼워가지고 인쇄를 하는 게 금속 활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인쇄술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작품들을 볼 건데요. 팔만대장경은 바로 목판 인쇄술로 만들었던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인쇄물이었어요. 일단 팔만대장경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봐야겠죠. 대장경이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연구해서 모아놓은 경전이었어요. 근데 팔만대장경이라는 건 그 대장경이 8만 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목판 인쇄술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목판이 8만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쇄하기 위해서 목판을 만들었는데 목판 자체가 8만 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경전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길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팔만대장경은 현재 경상남도 합천에 해인사라는 절에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만들어진 시기는 1236년부터 1251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몽골과 전쟁을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몽골이랑 전쟁을 했을 때 되게 오래 전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오랜 전쟁을 하면서 이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처님으로 모아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목판의 수 81,258개, 8만 개가 넘고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팔만대장경의 목판, 요런 목판이요, 여러분. 8만 개가 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팔만대장경의 우수성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우선 만드는 과정에서 목판이요, 오래 보관을 하다 보면 뒤틀려요. 처음에는 평평했다가 뒤틀리거든요.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급의 나무를 사용을 했고요. 목판 자체도 바닷물에 담궈두었다가 다시 소금물로 쪄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현재에도 뒤틀리지 않게, 현재 지금 1000년이 지났잖아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뒤틀리지 않고 좀이 먹지 않은 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판 인쇄술의 가장 큰 단점이 여러분, 이거 이렇게 조각하다가 여기서 한 글자 틀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글자를 조각할 때마다 이 스님들이 3번씩 절을 했대요.
한 글자 조각하고 세 번 절하고. 그러면 8만 대장경을 만들려면 15억 번의 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8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스님들과 그 장인들이 정교하게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에서도 그래서 방대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빠진 글자나 잘못된 글자가 거의 없다고 해요. 현재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굉장히 대단한 거죠.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원고지, 우리가 지금 쓰는 원고지로 옮기면 25만 장이 필요하고 하루에 8시간씩 읽어도 30년을 읽어야 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8만 대장경의 우수성은 그 대장경뿐만 아니라 이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에도 그 우수성이 있는데요. 그 목판을 보관을 하려면 보관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먼저 볼까요? 요렇게 이제 목판을 하나하나 끼워가지고 이 장경판전 안에 보관을 해놨는데요. 아래 위로 통풍이 잘 돼야 목판이 안 썩잖아요. 통풍이 잘 되도록 창살을 이렇게 뚫어놨는데 그 창살이 빛의 각도와 바람 등을 자연적으로 조절을 해줘서 바람이 불거나 빛이 들어와도 적당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목판이 썩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내부도 대장경에 보관된 서가를 지면에서 떨어뜨려 놔서 습도를 조절하고 해충의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면에서 떨어져 있죠, 여러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썩지 않고요. 여기 선생님이 말한 창살이 이거예요. 이 창살에서 이렇게 빛이나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각도를 굉장히 잘 조절을 해서 8만 대장경이 썩지 않게 해놨고요. 이렇게 밖에서 보면 창살이 이렇게 정교하게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 자체도 우수성이 뛰어나지만 이 8만 대장경을 보관했던 장경판전의 우수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인쇄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직지심체요절은 아까 8만 대장경이 목판 인쇄술로 만들었다면 요거는 금속활자로 만든 거예요. 유명하죠. 직지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직지심체요절은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만들어진 시기는 1377년인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요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차로 찍은 인쇄물이라는 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내용은 그 백운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제 불교 이야기를 적은 건데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 이 직지심체요절의 주 내용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원래는 상학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 학원만 존재를 합니다. 이 직지심체요절의 우수성은 일단 그 서양 사람들이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이 금속활자를 발명을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금속활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찍어낸 성경보다 무려 77년이나 앞선 것으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는 점이 우수성이고요. 근데 요것보다 고려에서는요, 사실은 훨씬 전에 금속활자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기록에 남아있기로는 1234년에 상정고급예문이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이거를 금속활자로 찍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는 직지가 맞지만 기록상으로는 이게 더 오래됐습니다. 무려 서양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서 금속활자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직지는요. 방금 전에 봤듯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라 그랬죠? 왜 여기 있냐면 이거 얘네가 훔쳐간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그 직지가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프랑스 공사가 이걸 합법적으로 구매를 해갔어요. 구입을 해가가지고 프랑스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프랑스 도서관 지하 그 서고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실체를 몰랐고요. 아무도 그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고 계셨던 박병선이라는 박사님이 이거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 거다. 그리고 이거 금속 활자로 인쇄가 된 거고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활자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오랜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1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고려의 직지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이 됐고요. 하지만 직지는 아직도 프랑스 도서관에 있어요. 이걸 이제 합법적으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내놔라고 이제 쉽게 못해요. 그래서 아쉽게도 아직은 프랑스 도서관에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